응, 이렇게 하자. 오늘 1월 8일이죠? 8일. 자, 이준석. 그다음에 신주원, 신은재, 김가률. 저번에 우리가 아마 10페이지 했나? 한번 봐볼래? 10페이지 다 했나 봐봐요. 다 했죠? 10페이지 완성됐나 볼래? 완성됐죠? 11페이지는 이 숙제였네? 7페이지가 그 숙제였는데 실제 그 본문이 좀 나와있죠, 그죠?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하면 돼. 숙제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확실히. 자, 그러면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이 3번 문제 보면요. 공기 오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는 산성비와 오존층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오존층 파괴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많은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거 주범으로 생각되는 프레온가스죠. 탄소, 플로린, 염소로 된 건데요. 이 프레온가스가 어떻게 오존층을 파괴하는지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설명해 봅시다. 일단 프레온가스도 그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을 갖고 있겠죠. C와 F, 뭐 C와 Cl 사이에 공유 결합을 갖고 있는데 그 공유 결합을 끊으려면 빛 에너지는 어느 정도 돼야 돼? 에너지가 큰 자외선 정도 돼야 되겠죠. 자외선 정도 돼야 되겠지, 그제? 그래서 얘가 자외선에 의해서 끊어집니다. 공유 결합이. 자외선에서 끊어져서 나오는 어떤 원자가 문제다 여기서? 염소 원자가 그 오존의 분해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했죠. 맞아요. 염소 원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염소 원자를 가지고 오존이 분해되는 걸 쓰면 돼. 그 교과서에 나와 있지, 그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염소 원자가 오존과 반응해서 CLO와 CL이에요, CL. CLO와 뭐가 되니? O2가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CLO가 떨어져 나온 산소 원자랑 반응을 해서 CL과 O2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그러면 이 불필 저쪽에 기울인 게 많은데 이거 하나뿐이 없지? 어디 갔니?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고. 그래서 촉매는 어떻게 찾는다? 이런 반응을 각각의 반응으로 쓴 걸 우리는 뭐라고요?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이 반응 메커니즘 각각의 단계에서 반응에 참여했다가 다시 생성되네. 그럼 어떻게 돼? 또 참여하겠죠? 또 생성되겠죠. 이런 자리에 있는 애들 참여했다가 생성돼요. 참여했다가 생성돼서 계속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촉매라고 한다. 카탈리스트. 이게 이제 생체에 있는 촉매를 우리는 엔자임, 효소라고 하죠, 그죠? 효소라고 생체 촉매.
여기서는 이제 그냥 촉매죠. 이렇게 해서 염소 원자 한 개가 몇십억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썼었는데 냉매나 또는 세정제를 썼었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해서 국제적으로 협약을 해서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CFC는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실천을 잘하고 있습니다. CFC를 쓰지 않는 거를 이제 선진국이 돼서 의식 수준도 많이 좋아지고 무작정 돈벌이만 문제는 아니죠. 그죠? 인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산성비 생성 과정을 이야기해보고 지구상의 물의 pH가 7이 아닌 과정을 서술해보자. 일단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뭐였지 얘들아? 우리 본문에서 배웠는데 산성비의 원인 물질.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그 고온 고압에서 만들어지는 뭐 자동차나 화력발전소와 같은 자동차 엔진이나 화력발전소와 같은 곳에서 고온 고압에서 만들어지는 지수산화물이 그런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었고요. 또 뭐가 있었니?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황산화물이 원인 물질이죠. 이런 친구들이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빗물에 반응을 하면, 물과 반응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돼요? 뭐 황산, 질산비, 황산비 이런 게 되겠지, 그제? 그래서 강한 산성이 됩니다. 강한 산성, 강산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HNO3나 H2SO4는 강산입니다. 강산. 따라서 pH가 확실하게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구상의 물에 그 빗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정상적인 비의 pH가 7이 아니에요. 왜 7이 아니냐? pH는 약 5.6 정도 되는데요. 왜 7이 아니냐? 이거 왜 7이 아니라고 했지 얘들아? 5.6이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랬죠? 지구상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질소 78. 그 다음 산소 21. 그치? 그 다음 아르곤 0.9 얼마. 그 다음에 한 이산화탄소쯤 돼요. 0.04%. 그것 때문에 그래요. CO2가 약한 산성인데 꾸준하게 0.04% 정도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CO2 때문에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약산성이니까 7보다 작아지겠지, 이제 5.6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강산이란 말이야? 강산은 어때? 5.6보다 훨씬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산성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trong acid,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강산이고요. 이 CO2는 약산이야. 원래 CO2 자체가 약산인데 이거 빗물에 녹은 걸로 이렇게 물에 녹은 걸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이다나 콜라에 들어있는 무슨 산? 탄산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탄산은 대표적인 강산이다, 약산이다. 그렇죠, 위크에스 약산이죠. 그러니까 5.6분이 안 되는 거야, 정상적인. 세계 어느 지역을 가나 이산화탄소는 고르게 퍼져 있잖아요, 그지? 정상적인 비는 5.6이고 뭐 공강 지역이나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는 이산화황이나 또는 질소 산화물,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 때문에 pH가 6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게 산성비가. 우리나라도 그 대리석이나 이 석회석으로 된 조각품들 있잖아요. 뭐 석탑 같은 거 이런 거 산성비에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리로 된 걸 씌워주지, 그지? 그게 언제 산성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보여주는 거죠. 석회석 대리석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이기 때문이죠. 탄산칼슘은 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녹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11페이지. 근데 이게 쭉 보니까 제법 잘 만들었어요. 앞부분에 조금 오타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잘 만든 책이에요. 자, 물질의 상태 자, 일단 분자 원자 가운데 얘들아, 분자 원자 구별할 수 있죠? 분자 원자 구별할 수 있어야지, 그지?
친구들 몰레큘 분자는 뭐였죠?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입자죠. 그게 이제 중학교식 정의 맞아요. 그래서 성질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물질의 성질을 갖는 성질을 갖는 최소 입자, 그냥 최소 입자가 아니라 그지? 이 분자가 쪼개지면 뭐를 잃는다 그러면 성질이 이렇게 되겠죠. 물 분자가 산소 분자, 뭐 수소 분자를 쪼개진다는 성질이 잃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걸로는 분자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이 분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분자를 어떻게 구별한다? 분자의 특징이 뭐야? 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 했지 얘들아? 어떻게 존재하면 분자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과서에 NaCl 화학식, MgO, MgCl2 화학식. 근데 NaCl이나 MgO, MgCl2를 분자식이라고 한 책은 없어. 그건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H2O나 CO2는 화학식도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 분자식이라고도 나와 있어. 그건 분자야. 그럼 차이가 뭐야? H2O는 분자고 NaCl은 왜 분자가 아니죠? 차이는 뭐야? 분자는 어떻게 있어야 돼? 구별하는 방법은 분자는 어떻게 존재한다? 자, 선생님 그려볼게. H2O는 분자를 했지. NaCl은 분자가 아니라 했지. 어떻게 돼요? H2O는 어떻게 존재해요? 봐봐.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이렇게 존재해. 똑 떨어져서 또 주위에 이렇게 산소가 있고 수소. 이런 식으로 존재해. 이렇게 존재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몰레큘, 분자라고 합니다. 맞죠? 그럼 분자가 아닌 건 어떻게 존재하냐? 그 중학교 교과서에도 보면 NaCl은 분자식이라고는 안 해요. 화학식이나 이렇게 표현하지. 분자식이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야. 왜? 그려봅시다. NaCl은 너 어떻게 생겼니? 나 Na 플러스인데 내 옆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Cl 마이너스가 있고 또 뭐 꼭 이렇게 배열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열된다는 거야. 이렇게 또 옆에 있고 또 옆에 있고 해서 어떻게 돼? 뭔가 어떤 배열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겠죠. 즉 NaCl은 NaCl, NaCl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그럼 구별할 수 있겠죠. 분자는 어떻게 존재한다? 똑똑, 3일절, 유관순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렇지, 그건 분자야. 알겠죠? 그래서 분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나 분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뭐다? 분자다. 그렇지? 반복되면 독립적이지 못하면 그건 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에다 한번 필기해봐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한번 적어봅시다. 너희들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 친구들아. 어떤 친구들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니? 첫 번째 우리 했던 이거죠. 양이온과 음이온끼리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이온 결합 어때요? 분자라고 논할 수 없죠. 왜?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양이온이면 그지? 똑똑 떨어져 있지 못하잖아요. 분자가 아니야. 너네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해.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고체 상태 이온 결정들은 모두 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1대1로 결합하든 뭐 1대2로 결합하든 상관없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주로 금속과 비금속이지, 그지?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한 이온 결합들은 분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분자가 아니에요. 또 뭐 있을까? 친구들 분자가 Cl2. 또 분자가 아닌 거 뭐 있지? 분자가 아닌 친구들. 자, 얘들아, 결혼할 때 금 반지에 다이아몬드를 끼워서 선물을 하죠, 서로에게. 다이아몬드 분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C와 C가 독립적이에요, 반복돼요. C 하면서 삼연체 배열로 계속 반복되지, 그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은
원자와 원자의 배열이 반복되는 것, 분자가 아닙니다. 그런 애들을 무슨 결정이라고요?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이라고 합니다. 원자 결정 또는 무슨 결정? 공유 결정이라고. 예를 들면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뭐 이런 애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흑연 이런 것도 이게 다 뭐예요? 공유 결정이에요. SiO2도 그래요. SiO2 그 지구과학에서 SiO하고 O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3연체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규산용 광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 근본적인 Si하고 O의 배열, SiO2의 배열은 계속 반복돼요. 독립적으로 SiO2 똑 떨어졌어. SiO2 이렇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한번 그려보면 이 친구 이제 아몬드가 죽은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탄소가 14족이니까 4개 중에 4개 쓰는데 4개 다 써서 계속 끊임없이 그물 구조가 하면서 반복되죠. 독립적이지 못해요. 그렇지? 흑연이는 또 육각의 판 모양을 갖고 계속 반복되고, 그지? 그래서 원자들이 반복되는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은 분자가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네, 또 뭐 있지? 내가 결혼을 할 때, 네, 이제 배우자에게 금반지에 다이아몬드를 딱 이렇게 들어있는 금반지를 선물했어. 금반지 할 때 금은 분자일까 아닐까요? 금 아니죠. 금속도 분자가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화학식 본 적 있니? AU2, AU3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금은 항상 뭐였어? 그냥 AU였지, 그지? 그렇지?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개수를 쓴다면 앞에다 적어야 돼. 화학 반응식이 있으면, 그지? 뒤에다 적지 않죠. 그래서 이런 금속 결정들은 뭐다? 분자가 아니다. 금, 뭐 구리, 금이 뭐니? AU, 구리가 뭐니? CU, 그지? 그럼 얘들아, 이 구리를 갖고 한번 해보자. 내가 구리 반지를 꼈어. 또는 구리 도선이 있어. 그렇지? 전선 구리 도선. 그래서 구리 전선을 이루고 있는 구리 입자들은 원자들은 어떻게 배워요? 구리 하면서 계속 반복되니까 독립적으로 똑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계속해서 반복되죠. CU가 그지? 계속적으로 반복. 맞죠? 이렇게. 또 이렇게도 반복될 거고, 그지? 또 이렇게도 반복될 거고, 사방팔방. 그러면 어떤 애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현실 속의 CU는 분자입니까? 분자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현실 세계의 CU는 어때요? 분자죠. 왜? 그 CU라는 애가 편의점이 어느 동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동이 하나 있으니까 독립적이니까 그것은 분자죠. 편의점은 분자인데 구리 자체는 분자가 아니지, 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졸린가 친구들? 졸리면 세수 좀 하고 시원하고, 응? 물 좀 먹고 와요. 졸리면 시원하게 한 바퀴 돌고 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하나 더 찾아봐요. 다 됐나 이제? 다 됐나? 없죠 이제. 다른 종류는 없죠. 여기 끝이네, 그지? 자, 이런 것들은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보세요. 분자. 이온 결정, 원자 결정, 금속 결정.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분자인지 아닌지, 그지?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그 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입자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키워드가 성질과 독립적이라는 게 키워드지, 그지? 이게 분자의 키워드입니다. 물론 정의를 적을 때는 뭐 독립적이라는 걸 안 적어도 되는데 이제 구별할 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분자인지 아닌지. 자, 그다음 원자.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죠. 밑줄 쳐봐요. 잘 나와 있네.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를 우리 원자라고 합니다. 원소는 종류, 원자는 최소 입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태는 고체액체 기체가 있고, 저 분자식을 나타냈는데 뭐 EH2 이건 다 알죠? 이건 뭐 그냥 너무 쉬운 거죠. EH2다. 물 분자 몇 개 있다? 2개 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왔다. 그럼 뭘 물어보겠니? 일단 물 분자 수는 몇 개냐? 이게 이 개수를 의미한다면 앞에가 2개가 있다. 물 분자 수가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다. 또는 2몰이면 2몰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니 얘들아?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4개. 그 다음에 산소 혼자 몇 개 있어요? 2 곱하기 1이니까 2개. 그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물을 이루는 원소는 뭐하고 뭐다? 수소와 산소. 성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소 원소가 4개다. 그럼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죠. 이건 성분을 말하는 거니까 이 원자처럼 입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제 종류를 말하는 거야.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면 개수를 세면 틀린 개념. 그렇지? 원자일 때는 개수를 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적어보고요. 그래서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하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최소 입자를 말해요. 책의 원소에다 다시 한번 정의 적어봐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더 이상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해요. 종류를 말해요. 그죠? 종류.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로서 입자 하나 셀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카운팅. 셀 수 있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 그래서 원소를 묻냐, 원자를 묻냐,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자, 분자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모두 표현하는 식이고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 아까 얘기했죠. 아예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분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화학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 아까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서운하니까 분자식, 분자인 친구들만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저런 3가지 종류를 뺀 H2라든지 CO2라든지 이제 등등등. 그 다음에 원자량, 분자량 나와 있는데요. 일단 몰은
표시로 할 때는 MOL이고요. 단위로 할 때는 MOL이에요. 그래서 이 몰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나타내는데 1몰 있다는 건 몇 개 있다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있을 때를 1몰이라고 하고 이 숫자를 뭐라고 하니? 과학자 이름을 따서 아보가드로수라고 합니다. 보통 책들에서는 NA로 보통 표현해요. 그죠? 아보가드로수가 NA. 그 다음에 질량수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했을 텐데 요거 간단하죠. 여기가 10이다. 왜 여기냐? 10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요? 원자 번호라고 하죠. 왼쪽 아래. 이 원자 번호는 핵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 가지고 정한 거야? 양성자수 가지고 정한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정하긴 했지만 원자는 중성이니까 뭐랑도 같아요. 양성자수는 중성이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수와도 같겠지. 그래서 전자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양성자수 가지고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여기 왼쪽 어깨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질량을 대표하는 숫자, 매스 넘버, 질량수라고 해요. 그럼 이 질량수는 원자에 있는 무엇과 무엇을 더한 거야?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니까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수와 또 중성자수를 더한 거죠. 전자수는 전자가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무시하는 거지, 그지? 양성자나 뭐 중성자에 비해서 1800 몇 분의 1 뿐이 안 돼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원자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은데 누가 살짝 더 크니?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질량이 1대1이긴 한데 누가 살짝 커요? 중성자가 살짝 커요. 중성자가. 그래서 베타 분계라는 분계가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 기타 입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중성자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약간 커요. 그걸 베타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이긴 한데 좀 크다.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원자량은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걸로 하는 거죠. 원자량의 기준은 뭘까요? 질량수 12를 갖는 탄소 원자가 기준이야, 그지? 그럼 원자량이 이제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야? 저 탄소 원자가 얼마큼 있을 때? 1몰만큼 있을 때 그것의 질량을 12가 되는 거지, 그지? 그 숫자를 1몰은 그 개수의 묶음이죠? 그만큼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보가드로수, 좀 전에 얘기했던 거지. 자, 그래서 12C 원자 1몰의 질량이 원자량의 기준입니다. 이게 1몰만큼 묶어놨을 때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더라? 12g.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 질량수하고 똑같다면 좋겠지, 그지? 그러려면 원자가 이만큼 모여있어요. 이게 몇 개다? 약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이게 아보가드로수라 그랬지, 그지? 과학자 이름을 딴 거야. 그럼 다른 친구들도 원자가 1몰씩 묶음으로 묶어놨을 때 질량이 각각의 원자량이 있지, 그지? 요걸 기준으로 했었어요. 얘가 기준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단위를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량은 12C를 기준으로 해서 12C가 10이라면 수소는 얼마고 상대적인 질량이 1이고 질량수 16이 산소는 상대적 질량이 16이다. 이렇게 상대적 질량으로 쓰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와서 상대적 질량이죠.
그렇죠? 상대적 질량. 그럼 우리 상대적인 값에는 보통 단위를 쓰니 안 쓰니? 안 써요.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원자량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위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굳이 쓰고 싶다면 몰 질량이라고 해서 1몰의 질량에서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쓰면서 숫자를 쓰는 거야. 얘는 뭐 12g 퍼 몰, 얘는 1g 퍼 몰, 얘는 16g 퍼 몰, 그지? 몰 질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안 쓰기 때문에 단위까지 쓴다면 1몰의 질량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몰 질량이라고 해서 쓴다. 그럼 탄소의 몰 질량은 얼마니? 10인데 이제 단위까지 쓴다 했죠? 1몰의 질량, 그램 퍼 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의 몰 질량은 1, 이거 주어진 거 그램 퍼 몰이다. 12C와 1H에서, 그지? 그런 식으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원자량이 주기율표에서 찾아보면 12가 아니라 12.01 뭐 이렇게 나가고요. 수소도 1.007 그래요. 1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동위원소가 있다는 거지, 그지? 각 원소들은 대부분 뭘 갖고 있다? 동위원소를 갖고 있어. 똑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그 존재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쓰는 원자량은 무슨 원자량을 쓰고 있는 것이다? 평균을 낸 걸 쓰고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량은 그냥 원자량이 아니야. 평균 원자량을 쓰는 거야. 그럼 동위원소부터 알아보자. 동위원소. 예를 들어서 수소의 동위원소는 뭐가 있니? 질량수 1짜리인 수소가 있고 2짜리인 수소, 중수소라고 하죠. 또 질량수 얼마짜리인 수소? 3짜리인 수소, 삼중수소라고 해요. 얘네들 원자번호는 같은데 똑같은 원자고, 이제 원소 쪽 종류도 같고 원자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달라. 이런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동위원소는 무슨 사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중성자수의 차이 때문에. 얘는 없고 1 더하기 0이 1이죠. 얘는 얼마? 하나 있고 1 더하기 1이죠. 얘는 2개.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존재비도 다 다를 테지. 근데 얘네들을 평균 냈을 때 평균 원자량이 수소가 1.0079, 즉 이거에 가깝다는 건 얘가 존재비가 가장 많다는 거지. 예? 그렇게 돼. 평균 원자량 구해보자 한번. 염소의 평균 원자량 책에 있죠? 똑같다 싶어. 굉장히 졸리네. 밥도 먹고 엄청 졸리다. 자, 지금 우리가 적은 것처럼 대부분의 원자들은 다 동위원소가 있어요. 각 원소들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걸 평균 내야 돼. 안 그러면 싸우겠죠.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수소의 원자량이 1, 3 애들이 야 우리 왜 뺐어? 이럴 거 아니야. 3이라고 하면 1, 2 애들이 서운해하겠죠. 그러면 너네들의 존재비가 얼마냐라는 걸 조사해서 그것을 고려한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아무도 불만 없겠죠. 존재비가 많은 쪽에 가깝겠지, 그지? 그래서 책에 봐봐요. 염소가 35짜리인 친구가 몇 퍼센트 있대요? 상대적 질량이 원래 얼마인지 정확하게 주면 좋은데 얼마 있대요? 75%가 있대요. 또 염소의 동위원소 중에 질량수 얼마짜리가 37인 놈이 몇 퍼센트 있대요? 20?
5%가 있다. 그럼 염소의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냐? 35 이내 정확한 질량이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그냥 질량수를 쓰면 돼요. 뭐 34.999라든지 뭐 얼마 정확한 게 있으면 그걸 쓰면 돼. 근데 없으니까 이걸로 쓰자. 그러면 퍼센트니까 얼마야? 100분의 70 더하기 또 얼마짜리? 37짜리. 퍼센트니까 얼마? 100분의 20. 이걸 계산해 주면 아무래도 75%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지? 35점 얼마가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평균 원자량 계산해 주면 얼마가 나온다? 35.5 정도 나온다. 주기율표 찾아보면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염소 원자량은 35도 아니고 37도 아니고 35.5에 가깝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정리해 보세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교시가 무엇입니다. 이중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봐봐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거기 봐봐. 12는 12.000인데 원래 10이라고 나와 있고 상대적 질량이. 그다음에 질량수 13인 탄소는 정확한 질량이 13.003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대입해야 돼요. 원래는 그 상대적 질량 정확한 값이 있었죠? 질량수 말고 그걸로 해서 존재비 넣어서 하면은 탄소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가 나왔니? 다음 페이지 보면 12.012.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보면 탄소의 원자량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야? 12.012 이렇게 나와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분자량 13페이지에 보면 분자량이 나오는데요.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죠. 사실 원자량 외우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수소는 뭐 1이다. 2마리 곱해주고 탄소는 16이다. 그럼 뭐 18이다. 이렇게 그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몰은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다. 뭐 아보가드로 법칙은 갑자기 왜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왔냐? 기체에서 나와야지, 그지? 나왔으니까 해보자. 얘는 기체에서 나오는 법칙이에요. 기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얘가 기체에서 성립하는 법칙인데 뭐였죠? 얘기해볼까요? 아는 친구들?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떤 상태? 기체 상태에서 맞은 점. 모든 기체는, 그치? 그냥 기체야, 모든 기체야. 모든 기체예요. 원래는 이상 기체인데
이상기체에 가깝다고 가정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모든 기체는 기체만 됩니다. 액체 고체에서 막 대입하는 친구들인데 안 돼요. 여기 딱 걸려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에서 뭘 갖는다? 같은 부피에서 같은 수의 뭘 갖는다? 분자수를 갖는다. 그럼 얘들아,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졌는데 연도씩 몇 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연도씩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에서 같은 수의 분자수 얼마의 부피에서 22.4리터에서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기의 분자수를 그게 무슨 얘기야? 농도실 얘기하면서 모든 기체 1몰이지 이게 그지?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 똑같은 개수에 대한 똑같은 부피에서 똑같은 개수를 얻는다 이런 거 이게 1몰이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1811년인가 아보가드로가 가설을 내세웠어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들이 반응할 때 게리스닥이 실험을 해보니까 수소와 산소와 수증기는 2대 1대2고 항상 수소와 염소와 염화수는 1대 1대2고 항상 그 기체들마다 특별한 부피비로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을 알아냈는데 사람들이 물었을 때 왜 그러냐 했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법칙이다. 실험 결과다. 각각의 기체들이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해서 나오는 거, 생성되는 거. 그걸 설명해서 준 사람이 아보가드로. 그게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건 무슨 얘기다? 일정한 분자수에 해당하게 1대 3대이면 1대 3대의 분자수의 비니까 부피비도 1대 3대이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1811년에 얘기했을 때 왜?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기체라는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모든 기체가 똑같은 부피에서 똑같은 분자수가 들어갈 수 있냐? 크기가 작은 기체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그렇지? 분자 자체의 크기가 작은 기체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치? 똑같은 부피에. 그치? 온도 압력 같은 데. 그런데 똑같은 개수가 들어간다고? 나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게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작은 게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우리가 가상 사고 실험을 해보자. 가상적인 실험을 해보자.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작은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H2. 얘보다 크기가 좀 큰 산소 분자가 있어요. 그럼 확실히 봐도 여러분들 생각해도 어때요? 똑같은 부피, 똑같은 온도 압력에서 수소 분자가 작으니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치? 똑같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산소 분자가 3개 들어갔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수소 분자들 몇 개뿐이 못 들어가요. 크기는 작지만 3개뿐이 못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이상하네. 작은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유 한번 얘기해 볼까? 왜 모든 기체가 똑같은 부피에서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똑같은 분자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 얘기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잘 생각해 봐. 왜 똑같이 들어가지? 잘 생각해 봐. 지금.
7시 10분에 쉬는 시간을 갖고 그때 30분을 쉬는 애들아? 그치? 알고 있니? 오늘은 10시에 끝나잖아. 아니 저기 9시 10분에 끝나서 9시 10분에 테스트가 있어서 그런가 봐. 그지? 7시 10분에 쉰다. 그때 쉬도록 하고. 이거 왜 그러지? 근데 아보가드로?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무리 봐도 조그마한 기체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냐? 어떻게 똑같은 기체가 들어간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보가드로는. 힌트. 여러분들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배웠죠? 중학교에서 1학년에서. 그거 생각하면 돼. 생각해서 보일 샤를 법칙만 잘 생각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생각. 왜 똑같이 들어가죠? 보일 샤를만 생각해. 자, 준서 한번 얘기해볼까? 왜 똑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친구? 자, 여기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렇다. 왜 그럴까요? 보일 샤를 법칙으로 생각해본다면 그렇죠? 자, 여러분들 주먹을 이렇게 딱 줘봐야 되라. 주먹을 딱 2개를 줘봐요. 이게 기체 분자라고 생각해봐요. 자, 보일 법칙 지금부터. 압력을 증가시키면, 외부 압력을 증가시키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샤를 법칙.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해요? 멀어지죠? 그럼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럼 온도 압력이 같으면 뭐가 같아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같다. 맞지? TP가 일정하다 했죠. 그럼 똑같은 거리를 갖고 똑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면 몇 개 들어가요? 똑같은 개수분이 못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체 분자라는 게 작아요. 꽉 차 있는 게 아니잖아. 전체 부피에 비해서 무시할수록 작은 거야. 이게 자체 상관없어. 거리만 생각하면 돼. 근데 거리가 어때요? 똑같이 들어가지. 그래서 결국 뭐야?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분자 사이에 뭐가 같아요? 온도 압력이 같을 때 평균 거리가 양쪽이 어때요? 같기 때문에 똑같은 개수분이 못 들어가는 거야. 같은 부피에서. 평균 거리가 같잖아요. 그렇지?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기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평균 거리가 같잖아요. 이제 온도 압력이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분이 못 들어간다. 맞지 얘들아? 평균 거리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개수분이 못 들어간다. 말 되죠? 그 거리를 결정하는 게 분자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게 결국 뭐였다? 그게 온도와 압력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1811년에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죠, 아보가드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 못했어요. 그래서 1856년에 아보가드로의 제자였던 깐니자루가 실험적으로 이걸 대부분의 기체들이 비슷하게 갖는다는 걸 증명합니다. 같은 부피에서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는 걸 실험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10의 23제곱개야. 그러면 수학을 배웠잖아 우리. 10의 23제곱개면 셀만 할까요? 사람이? 이건 진짜 평생 세도 못 세겠죠. 엄청난 숫자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자. 암모니아는 얼마 정도? 아니,
이 아보가드로수는 얼마 정도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비유 1번만 한번 해볼까? 비유 1번만 한번 생각해볼까요? 1몰의 모래알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알 부피에 비유해서 계산해 보면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8 곱하기 10의 6제곱 제곱킬로미터다. 상당히 넓네요. 사막치고 그제. 사하라 사막 가본 친구 안 가봤나? 나도 안 가봤어요. 말로만 들었지. 모래 하나의 질량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g이라고 치고 모래의 밀도는 2.5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게 1몰의 모래알이 있다면 그것은 사하라 사막의 이 면적에 몇 미터 높이로 올라갈 것인가 라는 거죠. 사실 그 이 엄청난 8 곱하기 10의 6제곱 제곱킬로미터라는 면적에 아주 작은 모래가 1몰만큼 있으면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지? 그런데 모래가 작아서 너무 그지? 그런데 영향이 꽤 있어요, 계산은. 그럼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딱히 어렵진 않아요. 그냥 산수로 계산합니다. 산수? 안녕 산수야. 놀자. 산수랑 놀아보세요. 자, 그러면 모래알 1몰의 부피를 모래알이 1몰만큼 6.02 곱하기 10의 23몇 있을 때의 부피를 그 사하라의 면적, 전체 면적, 사막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렇지? 그러면 모래알 1몰의 부피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니? 높이가 나오겠지, 그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높이는 면적분의 넓이분의 부피니까 첫 번째 부피를 구해볼 거예요. 모래알 1몰의 부피. 1몰이면 몇 개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잖아요, 그지? 그치? 그려봅시다. 그럼 1몰이니까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1몰에 대한 개수인데요. 이게 모래알 부피는 질량하고 밀도 나와 있으니까 부피는 뭐분의 뭐니? 모래알의 밀도분의 질량이 되겠죠. 한 개의 질량. 밀도가 2.5. 질량 한 개 질량이 얼마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이게 한 개의 질량이니까 그램 퍼 개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수 치고 개개 없어지고 그렇죠? 1몰에 대한 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가 나오겠지, 그지? 이게 번부수니까 올라가겠지, 그지? 1몰 분의 세제곱센티미터. 여기 1몰이라는 게 있으니까 몰을 생략할게요. 이걸 계산해보면 몇 세제곱센티미터 나오냐면 약 1.9264 곱하기 10에 계산해보면 19제곱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게 몰당 세제곱센티미터. 몰이라는 얘기 있으니까 몰을 뺀 거야. 문제에서 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를 이제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얼마니? 센티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해주면 세제곱해주면 10에서 6제곱이니까 10에 13제곱이 되겠지, 그지? 10에 13제곱. 그런데 문제에서 세제곱 제곱 킬로미터로 나와 있지, 그지? 그럼 얘가 이제 세제곱 킬로미터로 바꿔야 돼. 그러면 킬로의 세제곱이 얼마니? 10의 3제곱의 세제곱이니까 10의 9제곱이지? 10의 9제곱만큼 풀었으니까 10의 9제곱 요거 해주면 얼마야? 13에서 9 빼면 얼마니? 4제곱 남지, 그지? 10의 4제곱 남지. 그래서 그 사막을 덮는 그 1몰의 부피는 모래 그 1몰의 부피는 엄청나게 커요. 약 1.9 곱하기 10의 4제곱 세제곱 킬로미터니까 엄청난 얘기지. 1km가 1000m인데 그것이 세제곱, 그지? 그렇지? 킬로의 세제곱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엄청난 부피죠. 따라서 사하라 사막이 넓긴 하지만 그 높이, 그 모래 1몰이 차지하는 높이도 이 부피를
모래 1 모래 부피를 사라사목의 면적 제곱킬로미터로 나눠주면 되겠죠. 면적이 아까 얼마나 했니? 8 곱하기 10의 6제곱. 자, 이걸 해주면 0.0024 킬로미터가 되고요. 킬로를 없애야지 미터로 바꾸려면 10, 100, 1000 가면 이야 2.4m 높이로 사라사막을 꽉 채울 수 있게 2.4m 높이로. 그러니까 1몰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지, 그지? 사라사막의 이 방대한 넓이를 2.4m의 높이로 쫙 채울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모래알 1몰이면 엄청난 개수다.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문제들도 산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죠. 액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기체는 어때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도 변하고 부피도 변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고체는 분자 운동이 무슨 운동만 해요? 진동 운동. 그렇죠? 그 다음에 액체나 기체는 무슨 운동을 해요? 분자 운동이 진동, 회전, 병진 운동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진동, 회전, 병진 운동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고체는 진동 운동만 하고요. 액체나 기체는 다 해요. 세 가지. 이걸 우리가 분자 운동 중에서도 서멀 모션, 열 운동이라고 해요. 분자를 두 개의 원자가 스프링에 연결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동운동을 설명할 때 이렇게 그려주면 좀 편하긴 해서 그래요. 두 개의 원자로 된 분자가 스프링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원자. 그럼 각 운동은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바이브레이셔널 모션, 진동 운동은 뭐 이렇게 떨던지 자기 제자리에서 위치를 바꾸지 않고 떠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도 떨긴 떨죠, 제자리에서. 그렇죠? 떨고 있어요. 회전 운동은 뭐야? 무게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게 회전 운동이죠. 그치? 그다음에 병진 운동은 뭐예요? 당구공이나 탁구공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한 직선 운동을 하죠? 이게 무슨 운동이야? 병진 운동이죠. 자, 그림 그려보세요. 액체나 기체는 세 가지를 다 하고 고체는 무슨 운동만 한다? 이 중에서 위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제자리에서 떠는 진동 운동만 하는 거야, 그지? 부필가루. 자, 이 단어에서 영재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바꾸시면 2번 별표 해보세요. 상태 변화할 때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거를 별표해놓고 일단 상태 변화할 때 뭐가 변하니? 분자의 배열이 변하죠. 뭐 물 분자들끼리의 배열이 얼음이 될 때 육각 고리 모양의 배열을 갖는다든지 빈 공간이 많은 배열. 그 다음 거리 달라지겠죠? 거리가 달라지면 부피가 달라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분자 사이의 인력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달라집니다. 멀어지면 인력이 작아지죠. 부피, 거리가 바뀌니까 부피 변하죠.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분자의 종류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니까.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된다. 분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거죠. 물 분자가 다른 분자로 변신하진 않아요. 그다음 개수 안 변하죠. 모양 어때요? 물 분자가 이런 모양이었다. H2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렇죠? 그다음 크기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분자의 크기. 따라서 질량 변화야 안 변해요? 개수 안 변하니까 안 변하고 분자의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성질도 안 변하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태 변화의 다이아그램을 그려라. 이거 못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한번 해봐요, 보죠. 그걸 다 할 수 있죠?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그려놓고 상태 변화 그리라는 거잖아, 그지? 한번 해보세요. 완성해보세요, 여러분. 또 뭐니? 융해. 또 뭐니? 기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는 승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도 우리 말에서는 뭐라고 해요? 승화라고 하지, 그지?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는 액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는 음고라고 하죠. 에너지의 상태를 보면은 에너지를 볼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배우려는 게 좋아요. 위로 갈수록 똑같은 질량에서 똑같은 물질에서 에너지가 높은 거지, 그지?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이때는 뭐를 흡수해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단계지, 그지?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상태 변화,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 에너지를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주위로 방출하는 단계죠. 그지? 상태 변화할 때, 그지? 이렇게 해주면 돼. 하얀 거는 에너지 흡수, 빨간 거는 에너지 방출 이렇게 돼. 그렇지? 에너지 물을 생각하면 돼. 뭐 쉽죠? 그래서 액화, 이슬이 생긴다. 김이 서린다. 압력을 가해서 뭐 수증기를 것이다. 기화, 물이 끓는다. 젖은 빨래가 마른다. 그렇죠? 융해, 얼음이 녹는다. 양초가 난다. 승화 별표해 보세요. 서리가 내린다. 서리 수증기가 얼음이 바로 되는 거지. 그다음에 구름 속의 수증기가 뭐로 바로 되는 거 있어? 지구학에서 보면 빙정, 얼음, 그지? 빙정적으로 있어. 수증기가 빙정. 수증기가 빙정으로 되는 게 그게 지구학에서 나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설이 비슷한 친구. 벽면에서 차가운 벽면에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로 변하는 거. 그거 뭐야? 성애가 있죠. 그래서 설이하고 성애하고 잘 알아둬야 돼. 이게 기체에서 고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는 나프탈린이 작아진다든지 드라이아이스가 작아진다든지, 그렇지? 그런 거 있죠. 승화성 물질이네, 나프탈린이나 드라이아이스. 또는 교과서에 나오지만 영하의 날씨에 응달에 있던 눈이 사라진다. 승화죠. 영하의 날씨에 응달에 있던 언 빨래가 마른다. 이것도 승화죠. 고체에서 기체. 그래서 얼음도 승화가 될 거 있습니다. 표면에서 승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음보는 암석이 만들어진다. 용암에서. 그 다음에 고드름이 생긴다고요. 이거 알죠? 넘겨보세요. 탐구, 양초에서 일어나는 물질이다. 그래서 양초를 태웠더니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종이가 붉게 변한다. 뭐가 발생했다? 양초를 태웠을 때 물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석회수를 뿌옇게 흐르게 한다. 양초를 연소시켰을 때 뭐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했다. 거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쓰시오 하면 물리변화는 뭐야? 양초가 녹는 거, 융해지, 그지? 흘러내린 액체 양초가 다시 굳는 거, 응고죠. 그죠? 그 다음에 심지 끝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기화가 일어나겠지, 양초. 이런 거 적으면 돼, 물리변화. 화학변화는 양초가 연소해서 산소랑 결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된 게 화학변화지, 그지? 그런 거 쓰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물을 확인하는 거 한번 화학반응식 적어볼래 얘들아? 염화 코발트 종이가 COCl2죠. 물과 결합해서 6번째랑 결합합니다. 보통 육수화물을 만들어요. 염화 코발트의 육수화. 그럼 이게 이제 구조가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있을 때는 푸른색으로 보이는데 물과 결합해 있을 때는 우리 눈에 무슨 색으로 보인다? 구조가 달라지면 흡수하고 방출하는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화학변화죠. 화학변화, 그지? 그죠? 근데 이건 별로 안 나오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3번이 중요해요. 석회수 뿌옇게 해주는 건 화학반응식 꼭 알아둬야 되지, 그지? 얘들아, 석회수가 뭐니? 화학식이. 석회수 뭐야? 화학식. 보였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르는 거 이산화탄소 통과시키. 석회수 뭐 알아야지 쓰죠. 석회수 화학식 뭐지? 석회수.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이거는 뭐죠? 생각나는 친구 없나? 석회수. 수산화 칼슘의 수용액이 아니라. 근데 중학교 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AQ라고 안 적는 거야. 그냥 CaOH2 수용액. 이게 석회수야.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이 뭐예요? CO2죠. 그러면 이거 알죠?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어.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왜 뿌옇게 흐려진다고? 뭘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둘이 만든? 그렇죠. 탄산칼슘의 흰색 한번 만들지, 그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전체 화학 반응식도 알아야 되고 뭐가 생겨서 뿌옇게 흐려진다? 탄산칼슘에 무슨 색 안경? 흰색 안경. 그 흰색 안경을 만드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 뿌흐 뿌옇게 흐려지더라. 뿌흐. 그렇지? 안경이 만들어진 뿌옇게 흐려지겠지. 위에서부터 만들어지면, 그지? 그 다음 뭐 남니? 나머지 H2. 몇째더라? 자, 적어봐요. 이건 아주 많이 나오는 화학 반응인데 이거 적어봐요. 석회수의 이산화탄소. 적어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적어봐야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나오는 게 뻔해요. 저런 거 많이 나오면 석회수에 이산화탄소 통과시킬 때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화학식을 쓰시오. 탄산칼슘, CaCO. 그 다음에 흰색한거.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석회수가 뭐라고요? 수산화칼슘의 수용액이죠. COH2. 이산화탄소는 CO2, 그지? 그래서 화살표 CaCO2 나머지 뭐 남니? H2 남지, 그지? 저렇게 적어요. 친구들, 밑에 생각해보기 2를 풀어볼까요? 생각해보기 1 말고 2 풀어봐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풀면 되겠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세요.
잘 써봐 얘들아. 16페이지. 자신의 생각을 잘 적어보세요 친구들. 여기도 있었네. 어쩐지 안 춥더라 꼬나도. 그지? 교실마다 에어컨이 2개씩 달려있어서. 이 옷 따뜻해 보이는데 따뜻하니? 좀 풍성한 게 그지? 아이고 얘를 끄고 얘를 켜고. 이 친구가 날 것 같아. 이 친구는 너무 가까워. 자, 생각해봤네 한번. 잠수병은 무엇일 것 같아요? 심주원? 잠수병은 뭘 것 같아? 물속에서 응. 물 밖으로 가거나 때 수압이 낮아져서 혈관에 녹아있던 질소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걸린다. 그렇죠. 각 기체의 압력도 낮아지겠지. 수압이 낮아지면 그지? 그래서 녹아있던 주로 질소가 많은 성분이니까 공기 중에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질소가 녹아있던 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혈관에 기포가 생기겠죠. 그러면 뭐 우리 전기적 신호로 모든 신호가 가는데 갑자기 혈액에서 기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전기적 신호가 중단되면서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올 수 있겠죠. 심지어는 심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병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적으면 되겠어요. 물속에서 나오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녹아있던 기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거죠. 압력이 낮아지면서 용해되어 있던 기체들이 나오는 거죠. 용해되었던 게 나오는 걸 속출된다고 하지, 그지? 기체가 속출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 그러면 잠수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펭귄이 왜 잠수병에 잘 안 걸리냐? 펭귄을 생각해보자. 펭귄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올 때 똑바로 나올까요? 비스듬히 천천히 나오겠죠. 즉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급격하게 기포가 발생하는 걸 막아줘야 돼. 그래서 비스듬히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잠수부들은 시계가 있어요. 무슨 시계? 공기방울 시계. 여기가 이 공기방울이 이 라인을 커지면은 너무 빨리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녹아있는 게 갑자기 나오지 않도록 서서히 비스듬히 천천히 올라온다 이거죠.
대부분이 잠수병 걸리는 이유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서 그래요. 그럼 녹아있던 게 속출되면서 질병을 일으키죠. 이번은 쉽네. 국을 좋아하는 윤호는 엄마가 따뜻한 미역국을 식탁에 올리자마자 움직이는 걸 보았다. 미역국은 왜 움직이냐?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게 하냐? 왜 움직이죠? 미역국이 스스로? 왜 움직여요? 온도가 어떠니까? 온도가 높죠? 이 안에 미역국의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이 바닥에 있던 이 바닥면에 있던 이 기체가 공기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의 부피 및 압력 이런 것들이 증가하겠지, 그지? 공기의 부피도 증가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압력도 증가하니까 이게 밀려 나가면서 뜨는 거지, 미끄러지는 거지, 그지? 살짝 공중부양되는 거죠, 바닥이랑, 그지? 온도가 높아지면서 공기의 부피와 공기 압력이 커져서 그렇죠? 살짝 뜨면서 밀려가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죠.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니? 기체가 나오죠. 기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체 봅시다. 압력은 다리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기체 압력을 처음 측정한 사람은 누구야? 토리첼리죠. 토리첼리. 일단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힘이다. 힘은 뭐가 같죠? 힘 대신 뭘 써도 돼? 압력. 단위 면적분의 힘 또는 뭐다? 힘의 단위가 뭐예요? 뉴턴이죠. 그러면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는 게 힘 말고 뭐가 있어요? 힘 말고 뭐 있죠? W는 mg. 무게도 되지, 그지? W, 그지? 그렇지. 물리에서 배웠죠? 그래서 면적분의 힘도 되고 면적분의 뭐도 돼요? 무게도 돼요, 그렇죠? 그럼 국제 단위로 쓰면 이게 뉴턴 이거, 그지? 면적이 뭐니? 제곱미터. 그렇죠? 1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쓴다면 이게 뭐예요? 1 파스칼이라는 이 국제 단위지, 그지? 압력의 국제 단위. 그렇죠? 파스칼, 뉴턴 퍼 제곱미터 같은 단위죠. 그것은 유체의 압력, 움직이는 이런 유체의 압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과학자 파스칼의 이름을 딴 거죠. 파스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압력은 HA 1기압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많이 써요, 그죠? 그럼 1기압은 그 파스칼로 얘기하면 얼마니? 10만 1,325 파스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킬로 파스칼로 하면 101.325 킬로 파스칼이고. 근데 보통 킬로 파스칼보다 뭘 많이 쓰니? 100을 나타내는 헥토 많이 쓰지, 그지? 그러면 약 1013 헥토 파스칼, 그지? 맞죠? 1013.25인데 이거 보통 생략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 수은 기둥을 했을 때 토리첼리가 측정한 얼마? 76cm. 수은이 뭐니? 원소기호가 HG, 그지? 그럼 밀리미터라고 얼마야?
수은 기둥에 760mm의 지지에 해당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걸 물기둥으로 고치면 약 10m. 10.3m인데 약 10m의 물기둥에 해당하는 압력이고, 그다음에 투리첼의 이름을 따서 이걸 뭐라고 해요? 토르라고도 하죠. 760 토르. 라지티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스몰티로 많이 쓰고, 이런 것도 들어봤니? 1013 밀리바, 그제? 이 압력의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그죠? 헥토파스칼이랑 비슷하네, 그제? 이렇게 되죠. 이걸 일기압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제? 맞지, 얘들아? 토리첼리가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관을 거꾸로 세웠어요. 왜 위험한데 수은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토리첼리가 수은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은 수은이 뭐가 커서? 밀도가 커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밀도가 작은 걸 선택하면요 엄청난 높이를 세워야 돼요. 일기압과 평형이 달라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실험이 돼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건 아니라 엄청 어려운 실험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밀도가 큰 수은을 선택해요. 그럼 토리첼리가 만약에 이렇게 위에도 뚫려있고 아래도 뚫려있는 수은 기둥을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수은 기둥은 아주 관을 가늘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높이 차이가 없겠지. 이렇게 뚫려있다면. 그렇지. 여기도 대기야, 여기도 대기야, 여기도 대기야. 맞지? 이렇게 실험 안 했겠지, 그지? 어떻게 했어요? 한쪽이 막힌 걸 가득 채운 다음에 뒤집어 엎겠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한쪽이 막힌 관을 가지고 가득 채워서 뒤집어 엎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니 이번에는? 수은이 이렇게 위로 볼록한데 이 가득 채운 수은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멈추겠죠. 수은은 왜 내려오다가 멈췄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수은 기둥이 작용하는 압력하고 밖에 있는 압력이 어떻게 돼서 같아지는 지점에서 멈췄겠지.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압력이 얼마나 이게 P 대기압이지, 그제? 그 대기압과 이 수은 기둥의 압력이 같으니까 멈췄어. 이게 얼마야? 얼마에 해당한다? 76cm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대기압을 수은 기둥의 높이로 대신 나타내는 거야. 둘의 압력이 같으니까, 그지? 맞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기압은 얼마다? 대기압은 760mmH 또는 76cmH.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국제 단위 압력의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뉴턴 퍼 제곱미터라 그랬잖아. 뭔가 이상해. 이게 길인데 높인데 이거는 뉴턴 퍼 제곱미터 안 맞잖아. 압력이라는 게 유치 기둥의 높이와 비례해서 그런 거지. 실제 압력은 이게 단위가 이건 아니잖아, 그지? 이거잖아, 그지? 이게 국제 단위예요. 그럼 뉴턴이라는 건 F는 MA니까 뭐니? 불러봐야 되나? 단위. 킬로그램 A가 뭐야?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걸 집어넣으면 압력의 단위라는 건 뭐가 돼요? 국제 단위로 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미터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압력의 정의와도 완전 안 맞잖아. 근데 높이에 비례하니까 그렇게 쓴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나타내보면 면적을 A라고 하고 힘을 F라고 한다면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뭐야? MA 떨어질 때는 MG, 그지? 이렇게 되죠. 무게, 그지? 힘, 무게. 그 다음에 M은 뭐야?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이게 밀도가 5라면 밀도 곱하기 부피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얘들아 면적분의 부피가 뭐니? 이게 바로 면적분의 부피, 높이지. 유치 기둥의 높이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대신 쓴 거야. 즉 면적분의 부피가 뭐야? 이 높이잖아. 이게 h잖아, 그제? 이게 h가 여기 들어간다. 너 친구야 좀 미안한데 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h가 들어가. a분의 v, 그제? 면적분의 높이.
그럼 뭐야 집어넣으면 압력은 원래 밀도 곱하기 이 유체 채우고 있는 수온의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가 압력이야. 그럼 단위 맞는지 보자. 밀도의 국제 단위는 뭐야? 국제 단위라는 건 이 SI 단위 국제 단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MKS 단위를 쓰는 거야.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를 쓰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밀도는 뭐야? 킬로그램과 미터로 표현하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밀도의 단위지. 근데 중력과 속도의 단위는 뭐야? 9.8 미터 퍼 세컨드. 미터와 세컨드로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높이의 단위는 뭐야? 미터죠. 이게 세 개 싹 다 곱하면 뭐가 돼?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드제곱으로 같잖아. 그래서 압력은 로지 H야. H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구하는 또 다른 식. 이게 나오냐 시험에? 나와요. 많이 나왔어요. 로지 H 꼭 알아두세요. 유체 밀도, 중력과 속도, 높이를 곱하는 거야. 유체 밀도, 중력과 속도, 높이. 면적분의 힘이 나. 평형으로 이루어가 있는 이 높이, 유체의 높이, 중력과 속도, 밀도를 곱해준 거랑 똑같단 말이야. 알겠지? 똑같아요. A분의 F나 로지 H나 똑같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 근데 남은 시간에 뭐 하냐? 그 압력이 측정하면 되겠다, 그지? 17페이지에 기차. 10분에 끝나는 거 같죠? 맞나? 아까 10분이라 했지? 40분까지. 응, 40분까지. 뭐 맛있는 거 뭐 얘들아? 안녕 친구들. 숙제는 그 밑에 생각해보기 풀어보세요. 17페이지 맨 밑에. 이 문제가 이 책이 좋은데 이게 내용이 참 좋은데 문제가 너무 없네. 하여튼 그거 풀어봐요. (40분까지)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시험 어렵게 됐어요. 그냥 뭐 작다는 거 내가지고 그냥 화학 원의 첫 번째 부분 중에서 아예 냈어요. 화학원은 다 배웠지 얘들아. 그냥 기본 실력으로 풀면. 화원 안 배운 친구 학원처럼. 앞부분 했지? 상관없어. 여기서도 하고 상관없어. 그냥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찍어요. 객관식. 네. 혹시 오늘 시간 바뀌었나요? 네네. 지금 끝났습니다. 네. 얘들아 40분까지 쉬는 시간이야. 알았어? 그리고 오늘 이따가 끝나고 나서 화학하고 뭐 지구한 거야? 테스트 볼 거야.